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408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를 보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죠? 우리 옆에 바로 왔으니까 요즘 뭐 그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라며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를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고요. 문제를 상당히 세심하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정의인데 이 부분은 교재 잠깐 앞으로 갔다 올까요? 366쪽에 있어요. 외국인의 정의 366쪽.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맨 앞쪽에 있거든요. 366쪽을 보시면 외국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 찾으셨어요? 거기 용어의 정의 4번에 외국인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외국인 특례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꼭 해두시는데, 자,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이분은 외국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당연히 외국인인데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죠.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게요? 영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게요? 시민권이에요. 어감상으로 봐서는 영주권자 같은데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승준이가 시민권을 취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 법인, 단체 다 포함해요. 그리고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사원, 구성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은 외국 법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이 10명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5명부터 외국인이면은 외국인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그 자본금 의결권이에요. 이건 주식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본금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법인은 외국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50%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국내 토지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발생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라든가 그 산하기구, 그래서 WHO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외국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의 정의 2분의 1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교재 408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 법의 외국인 특례에 대한 법인데 이것의 적용 범위 및 상호주의를 보는데요. 이게 우리 화면이 원래 이랬나요? 뭔가 달라진 것 같네. 좀 내려왔죠?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이 위치를 좀 건드린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이거 잘 안 닿거든요. 이상하네. 우리 원장님이 키가 적어서 그랬나? 내렸나? 자, 어쨌든 좋습니다. 뭐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글자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를 보는데 외국인에게 이 특례에 대한 규정은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때 외국인에게 언제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이에요. 이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요것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외국인에게 신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는 외국인에게 언제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냐면
외국인이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될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일단 외국인에게 허가문을 발생시켜요. 그럼 외국인이 말해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만약에 저당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나 허가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신고 의무를,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이 된다.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상호주의라는 것은 외교 관행상 자동적으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상호주의란다. 그래서 받은 대로 주겠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국토를 관장하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의 밑줄 그시고 마지막에 제한할 수 있다의 밑줄 그으면 돼요. 상호주의란 말이 있죠? 지금 408조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힘센 놈한테는 적용하고 힘 약한 놈한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힘센 놈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힘 약한 놈한테는 적용하려고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이 법상 신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제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언제 발생시키냐면 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 취득이 계약을 원인으로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이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외국인은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 중에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럼 매매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매매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였죠. 그럼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신고해야 돼요? 30일. 감 잡혀요? 그래서 30일 내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거 신고 안 해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차이가 있죠 지금. 외국인이 그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취득 원인이 만약에 매매였어요. 매매라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근데 교환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때는 안 들어오면 3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계약 원인 취득은 60일인데 단 계약 중에 뭐? 매매만 30일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이제 계약이 아닌 원인이었어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능 사유를 떠오르는데 법률의 규정은 물권능 사유가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고 판결이 있고 경매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다.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판결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했어요. 그 밖에 계약 외 원인이 뭐가 있냐면 환매권의 행사라든가 법인의 합병이 있어요. 이 합병은 포괄적 승계하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상속과 똑같다고 이해하시고 그냥 계시고요. 그래서 이 합병으로 취득한다든가 외국인이 국내 건물에 대해서 신축, 증축, 재축, 개축을 원인으로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외국인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요. 이건 계약 체결이 없으니까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때 6개월 내에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닌 원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6개월 내에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안 하면 이때는 100만 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외국인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이고자 한다. 그럼 계속 보이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보이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이 된 날이에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이 신고 들어가야 되고 역시 이거 안 들어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것도.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문은요. 숫자 몇 과치네요 지금? 6과치나죠. 계약 원인만 며칠이다?
60일. 계약원인만 60일. 나머지 6개월이에요. 그럼 60일짜리는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과태료가 더 세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6개월짜리 위반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외균의 신고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판결은 취득일이 지금 확정일이죠.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경매 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허가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의무 409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귀는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고 미리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허가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미리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요.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그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인천 지역에도 있죠. 우리 인천 지역에 지금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어디예요? 소래습지가 있죠. 거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여의도 밤섬이 또 생태경관 보존지역이고요. 창녕 우푼읍지 이런 데들이 바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죠. 이거는 지리산 자락이라든가 백두대간 지역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지역이 허가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음자 따서 암기하는데 이게 암기표에 군문생야로 나가 있어요.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야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지요. 군문생야를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약 무효예요. 계약은 무효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2예요. 이거는. 그리고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처리를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돼 있고 근데 요거는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허가의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냐면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가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어요. 봐라.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규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허가의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신고 허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번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는데 상당히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감을 잡고 가는데 그럼요. 유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증여는 계약이죠. 그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 안 하면 이거 취득 못 하나요? 취득은 하나요? 취득은 하죠. 취득은 하고 과태료 두드려 말할 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면 취득 자체를 못하죠. 계약이 무효니까. 맞죠? 형사처벌은 변론을 하고 2년에 2천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취득을 못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확실한 규제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국인도 취득하기 힘든 지역들이죠 지금. 그럼 이거는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에게요. 부동산 중개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요. 외국인이 자격증 따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여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신고라는 것은 이건 규제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우리나라 사람들 취득하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나 만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외국인한테 전면 개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외국인 취득신고제였고요. 절차에 대한 문제는 후일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음 순한테. 자, 그래서 신고와 허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교재 414쪽.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왔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 공법에 있었다고 그랬죠? 국토기획법에 있다가 이게 우리 쪽으로 2017년도 28회 때부터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고, 물론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출제를 했죠. 작년에 2문제를 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실무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내용을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정하는데, 만약에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기자가.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요? 국장이. 그다음에 그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5쪽에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그래서 뭐 투기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해가지고 1번이에요.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이러면 이제 투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을 할 수 있고요. 2번입니다.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또는 해제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그림 델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투기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완화되는 지역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 인근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하여 지정 요청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정 절차는,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겠죠. 그럼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이걸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하고 지첩시 이제 공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서 이제 공고가 나가는데, 당연히 공고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이때 공고할 내용 있죠. 요거 여러분들한테 저는 암기 안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묶게 되면 어떤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하고 묶였는지 대상 토지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지라든가 용도 지역이 전부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정기간 나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다음에 이제 지형도가 나가는 게 독특한데, 이 지형도는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축척 25,000분의 1이라든가 또는 50,000분의 1 지형도를 공고를 해주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허가구역 공고 나올 때 보면요, 관보에다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고 나올 때 보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지형도를 이제 글자 못 읽는 분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서구 지역이 일부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쪽 지역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지이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부가. 여기가. 그래서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이렇게 지형도를 공고한다. 우리 32회 작년 시험에서 했잖아요. 우리 과목이 오류를 2개를 범한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죠.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그랬고, 또 하나는 이거였는데, 이게 축척이죠.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축적으로 내버린 거예요. 점 하나 안 찍은 거죠, 지금.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정답 없음 처리됐습니다. 점 하나 안 찍는 바람에.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 이런 오타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는 거죠?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이거. 그래갖고 축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고를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도 공고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면적은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기준면적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공고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공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도 통지해주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주고요.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옮겼다고 언제나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을까? 이자가 바로 허가권자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 시도사는 지정권자였죠. 허가구역 지정권자고 이자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와 지정권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바로 허가권자니까 통지를 받는 거고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을 묵혔다고 통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지체 없이 등기수장한테 다시 통지해요. 시군구청장이. 그럼 등기수장한테는 왜 통지를 해주게 돼 있냐면요. 그 공시법 시간에 이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허가증이 첨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수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수장한테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군구청장은 다시 또 지체 없이 이거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요.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줍니다. 며칠간? 15일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일 이상 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하는데 열람 기간은 15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숫자는 이렇게 외워가세요. 열람이죠. 그러니까 15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공고할 때는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열람을 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15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효력 발생은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공고를 했잖아요. 그럼 지정공고한 후에 5일 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며칠이라고요? 5일.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과목에서 5일은 둘 다 중요합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자격 취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줘야 되죠.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하면 왜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 발생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허가구역을 다시 묵는다. 다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재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재지정할 때는 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대로 준용하는데 이때 재지정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재지정을 한다. 그럼 이 시군구청장이 아주 제일 잘 알거든요. 여기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의견을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미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통지 공고하고 열람하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허가구역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제나 축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라든가 시군구청에 해제 축소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도 해제 축소할 때도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로 지정할 때는 도계의 심의 있어야 되고 재지정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축소할 때도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축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꼭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교재에 없으니까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교재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한 내용 그대로 써 있어요, 지금.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을 갑니다. 우리 쪽으로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물어봤었어요. 허가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우리는 실무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합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허가구역 안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를 말씀드릴 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소유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건 소유권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지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이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지상권 거래를 허가받도록 해놨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지금 진도가 지상권 나갔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최단 존속기간 이게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이죠. 이것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죠. 최단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경구한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몇 년? 최단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최단 기간 보호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구한 건물 소유 목적은 지상권이 최단 기간이 30년 가거든요. 그럼 이거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 대상 권리에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거래가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들어간다. 대신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상 계약이 있다는 얘기죠. 지류가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6가지를 꼭 따져보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면허, 매매, 교환, 증여 요 3가지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등사의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이렇게 또 3가지를 따져보는데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잡히는 거 매매, 교환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맞죠? 그럼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빠져나갑니다.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증여계약은 일단은 제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은 물권분등사의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판결 있죠? 상속, 판결, 경매. 판결은 토지거래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결도 역시 촉탁으로 등기가 넘어가지만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고 칠까봐. 판결은. 왜 그러냐면요. 자, 볼까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거래를 했거든요. 거래를 했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법상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갑이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을 안 해버리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해요. 의제자백. 그래가지고 바로 패소 판결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늦게 해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고 칠까봐. 그럼 외국인이 판결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외국인 취득 신고해야 되죠. 몇 개월? 6개월. 맞죠? 만약에 농지를 경매로 취득한다. 판결로 취득한다. 그럼 농지 취득자격 증명 있죠? 이거 역시 내야 됩니다. 다음에 거민 있죠. 거민. 판결로 이전 등기 축탁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민 도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축탁.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칠까봐 규제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경매. 경매로 허가구역의 토지를 낙찰을 받잖아요. 이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면제하죠.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지금 투자할 때 있잖아요. 투자의 대원칙. 정부가 눈여겨보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투자해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강남 3구 같은 데는 다 토지허가구로 묶여있겠죠? 그런 데 사야지. 우리 서구도 묶여있잖아요? 이런 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돼요. 그래서 경매 물건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근데 물론 무지하게 비싸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허가, 경매에 의한 취득은 면제한다.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이 정도.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 417쪽에 지금 표로 정리가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럼 이제 기준 면적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럼 허가 대상,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죠. 요 면적이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 면적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데, 이 기준 면적은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놨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상공록이라는 거 공부했죠. 주상공록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미지정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록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거지역은 18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업지역은 660,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이고요. 미지정지역은 9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는데 요게 660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거 평으로 한 사람 이거 몇 평 나와요? 200평 나오죠. 그러니까 0.3 정도 곱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200평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지역은 200평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죠. 지금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주거지역은 여기 200에서 20이 빠졌죠. 그러니까 18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을 딱 접었어요. 반을 딱 접으면 상업지역은 녹지지역하고 만나죠. 그럼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에요. 100이죠. 그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은 지금 미지정지역과 만나죠. 그럼 미지정지역은 주거지역의 절반입니다. 숫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어쩌나 이거 곧 개정할 것 같은데. 곧 개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정하는 이 면적이 아주 잘 아시는 면적으로 나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상공록미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공업지역이 600 이게 중간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이거 절반이다. 이렇게 감 잡았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 이제 도시지역 밖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준 면적이 250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필요가 없고,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밖은 지금 숫자가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 그래서 250, 500, 100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 지금 도시지역은 기준 면적이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시지역은. 근데 도시지역 밖의 기준 면적은 이거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목이 농지냐 전답과소이냐 임야냐 다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이 기준 면적에서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면적이 10%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상업지역이 지금 200제곱미터로 돼 있죠. 그러면 상업지역을 토지거래로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20제곱미터 최소화시킨다면 1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20제곱미터 이하를 허가받지 마세요. 이럴 수 있죠 지금. 그럼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전부 다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업지역이 이거 200이니까 최대화시키면 3배죠.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를 받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 면적을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왜 개정을 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저기 강남 상구 있잖아요. 강남 상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인데 그 소형 아파트 대지권이 예를 들어서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인데 15제곱미터예요. 대지권이. 그러면 거기 토지거래하고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5제곱미터면 이걸 최소화시키더라도 지금 주거지역은 180 아닙니까? 그럼 최소화시키더라도 18제곱미터죠, 지금. 그럼 이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피해가고 있죠? 근데 이게 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가니까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숫자들이 조정이 됩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에요, 지금. 곧 통과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60, 150, 150, 200, 이렇게 이제 바꿔요, 이거를. 숫자들을.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60, 150, 150, 200. 안 들어봤나? 분할 금지 면적이 그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그럼 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럼 현재 면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잠깐 그럼 이제 참고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기준면적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용도지역 기준이라고 할거예요. 여기 도시지역 밖은 지금 지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낸 거예요. 만약에,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X.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 누가 오라 그랬어? X죠?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녹지지역은 지금 여기 도시지역이죠, 지금. 그럼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100이죠. 그럼 최대화 시키더라도 300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400은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이 농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면적 기준이.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토지가 도시지역 밖의 농지였다면 이거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은 40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기준 면적을 받고 그 나머지 뭐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 418쪽에 있는 내용, 국가 등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넘어가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지금 등장했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 420쪽에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일단 허가 대상이 됐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사전허가 신청이죠, 지금. 그럼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들어가죠. 이자가 허가원청이에요. 이자가.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당사자 신청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 개업한테는 허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29회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우리 40문제 중에 서식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내거든요. 29회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서식 내용을 물어봤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개공 기재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허가 신청은 개공한테 의무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개공한테 요거 신고나 허가 신청 의무가 발생되는 게 뭐였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나머지 제도에서는 개공한테 의무가 다 없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만 유일하게 개공이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신청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토지 거래가 신청할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특이한 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기획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이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언제나 내진 않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언제 냈냐? 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때 냈죠. 다시 기억을 살리세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금액에 관계없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법인은 주택을 매수한다면.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것도 무조건 내야 되죠. 무조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조달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거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는요.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가 신청 들어갈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지금 420쪽 첨부서류에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어딘지 아시죠? 꼭 이렇게 짚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설명하면 밑줄 쭉쭉 그어야 돼요, 얼른. 아니,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다 밑줄 긋잖아요? 그럼 따라 긋는 거야. 맞죠? 이거 PPT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시죠, 다? 자료가 없으니까 안 갖고 있지. 근데 교재로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교재로.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거기 423쪽으로 하면 조사란 말 나와 있죠? 조사. 그럼 허가 신청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갑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래갖고 이제 사진 촬영하여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두 장을 더 넘기시면, 거기 426쪽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이 나왔죠? 자, 허가 불허가의 처분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처리 기간 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봐도 처리 기한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426쪽의 맨 밑에 양괄호 2번에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는 앞부터 며칠? 15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그 위에 양괄호 1번에 15일 내에 지금 허가 불허가의 처분 해주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 줄에 후단에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그 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랬죠, 이거.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선매 잠시 후에 보는데, 선매가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산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공익사업용으로.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사겠다고, 한국토지특공사에서 사겠다고 시군구청장하고 협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15일 내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며칠 내 하라고요? 15일. 이거 외국인 허가 처리 기한하고 똑같죠, 지금? 외국인도 군문생 야에 대해서 허가 신청 들어가면 15일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허가 간주란 말 나와 있죠? 맨 위에.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이때는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다음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밑줄 쫙. 두 번째 줄 맨 후단에 있어요. 다음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알아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15일이 끝난 다음날을 얘기하죠. 이거.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줄기를 잡고요. 그럼 이제 허가 기준을 따져보는데, 허가 기준은 다시 앞으로 가서, 거기 교재 423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423쪽에 이제 그 표가 바로 허가의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 사후 관리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래놨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양괄호 1번에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실효적 측면과 적합성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 표의 내용이 바로 실효성이에요.
실수요성. 그래서 이게 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실수요성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해준다. 바로 이 얘기인데, 이게. 그리고 그 표현의 내용을 잠깐 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한다. 이게 거주용 주택용지 밑줄 긋고요. 거자에 동그라미에요. 거. 그럼 내가 은퇴 후에 거주용 전원주택용지를 쓰겠다. 그래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거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2년을 써야 됩니다. 다음,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밑줄,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쓴다.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리고 복자의 동그라미에요. 그럼 이거 허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경로당으로 쓰겠다. 내가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나아가서 근린생활시설로 쓰겠다. 복지시설 편익시설 가능합니다. 이때는 허가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어요. 자, 밑줄,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 밑줄입니다. 그럼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농자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디테일 내용으로서 잠깐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거기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데 424쪽 맨 위에 지금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밑줄 30km 이내 밑줄 긋고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자, 여기 농업인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거 이분이 여기에. 근데 허가구역이 여기 묶여 있거든요. 지금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해야 되겠어요. 농업경영을 위해서. 그럼 거리 제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몇 킬로미터 내에 있으면 취득한다? 30km. 이게 예전에는 이걸 통작거리라고 했어요. 원래 통작거리가 20km였거든요. 통작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였는데 이거 30km로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요즘 차들이 고속농화돼 있죠. 그래서 30km 있잖아요. 훅 밟으면 15분이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논 옆에 BMW 서 있죠. 그거 우리 농업인 차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BMW 타고 농사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30km로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0km 내에 있다면 이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리 제한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켰는데 거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이에요.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밑줄 거기까지 읽었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부터 80km 안에 밑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를 취득 밑줄 그으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느낌 딱 오시죠? 농업인인데 이 농업인이 농지를 이번엔 수용당했어요. 수용이 뭔지 알죠? 개발사업 등에 쓰기 위해서 농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거리 제한을 완화했네요. 대체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 농지는 지금 거리 제한을 몇 킬로까지? 8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몇 년 내? 3년 내 취득해야 되죠. 3년 내. 자, 그래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수용당한 농지가 공시지가 기준이었을 때 수용당한 농지가 3억이었어요. 3억. 수용당한 농지가 3억이었는데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에서 10억짜리를 취득하겠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공시지가 기준이었을 때 종전가 이하여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425쪽에 라가 나옵니다. 라. 찾았어요? 거기 라마바는 옆에 이용 의무기간이 전부 다 4년으로 돼 있죠? 3칸이.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인데, 자, 그냥 읽기 귀찮으니까 라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업의 시행 밑줄 긋고요. 사업을 시행 밑줄 긋고 그럼 마도
마도 마지막에 사업에 이용하란 말 들어가 있죠? 사업에 이용 밑줄 긋고 바도 마지막에 사업에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쨌든 사업에 쓰기 위해서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4년. 사업이니까 4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자에 동그라미. 사자 아무거나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 아라비아 숫자 4에다 동그라미 치면 어찌자는 얘기 지금. 여기다 쳐야지, 여기다가. 관장하겠네, 내가. 지금 두 번째 따고 있잖아, 이거. 그죠?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근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다 봤어, 지금. 여기다 치시면 내가 봤습니다, 다. 자, 그래서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 취득인 보상하는 법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외 토지를, 자, 밑줄 긋고요. 농지 외 토지. 공익사업료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내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밑줄.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을, 여기까지 밑줄. 탈행규. 그러면 이번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했다고 그랬죠? 아까는 농지 수용당한 거죠? 근데 농지 외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3년 내에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물론 공시가 기준 중년 토지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도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2년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뭔가 내용이 좀 빠져있기는 하는데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래서 그 대체되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대자에 동그라미 대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이가 제한하거나 금지된 나대지, 잡종 등의 토지, 임야 농지를 지휘하는데 토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형질 등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도로 하천 등 도시공개에서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자,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밑줄 긋고요. 현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이게 내 토지예요. 내 토지인데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지금. 근데 내 토지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쓰기 위해서 이 토지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진입하는 길이 여기라고만 가정하죠.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내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쓸 목적으로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현상보존 목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현상보존 목적이라는 것은 도로 개설한다고 그냥 기억하세요. 도로 개설한다. 이거. 그러면 이거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도로 개설했다면 5년을 쓰라는 얘기죠. 5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임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취득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몇 년? 5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임대사업용도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요성인데 이거 두음자를 땄어요, 지금. 두음자를 딴 게 거복농사 대연임으로 되어 있죠. 거복농사 여기서 끊고 대체 취득. 그래서 대, 현, 임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이렇게 암기할 거거든요. 이게 문장은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 뜻이에요.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대현임 이렇게 암기하는데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취득한다.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해 취득한다. 다음에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나아가서 대체, 수용당했을 때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용 의무기간이 전부 다 2년인데 사업에 쓸 목적은 몇 년? 4년이죠. 임대사업은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 했어요. 현상보존 목적은 도로 개설이니까 몇 년 써야 된다?
5년. 나머지는 다 2년이에요. 감 잡았어요? 암기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실무적으로 손님이 중개사무소를 찾아왔어요. 내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 목적 물어봐야 되죠. 왜 취득하려고 하십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거북농사 대연임으로 합니다.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실수요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가로 2번 426쪽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 바로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돼요. 도시군계획에 맞을 것.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박스 아닌 내용에 걸리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았다. 그럼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또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면적이 그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있는다.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돼요.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데 만약에 내가 노후에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300평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3000평을 취득하겠대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면적의 적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 기준이 실수요성이 있을 것, 거북농사 대연임에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면적도 적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교재가 쭉 풀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하여 지금 현재 이렇게 PPT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허가 기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허가 불허가의 처벌은 말씀드렸고, 그 옆에 허가 간주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427쪽에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증이 나가면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토지에 대해 허가증 나갔다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주게 돼 있고, 그 밑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란 말 나와 있죠. 그럼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허가증이 나간 토지가 농지였어요.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취증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구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허가증 내주려고 그러는데 상관없겠느냐. 그러면 시구 읍면장이 오케이 하면 이제 내주는 거죠.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허가증이 나가면 농취증을 의제한 것으로 봅니다.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이때 농림축산식품운양원에게 허가증이 나가면 농지에 대해서 나가면 이거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 마지막 줄에 써 있죠. 농림축산식품운양원에게 통보하라고. 그래서 농취증 의뢰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서의 검인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의제했죠.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의제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인데 이것도 이제 줄기만 잡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이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느낌이 불허가 통지 나갔을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느낌 딱 오죠. 근데 허가증이 나갔는데 왜 이의신청을 할까? 허가증이 나가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전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깨져버렸다. 또는 계약이 진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의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가면 일단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몇 달? 한 달이에요. 한 달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한 달 내 시군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도기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불허가 처분 나갔어요. 이번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불허가 처분 나가버리면 이거 토지 소유자, 지상권 소유자는 지상권자는 이거 나 팔라고 했는데 네가 불허가 나갔으니까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게요?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나가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요?
군 구청장에게,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 매수 청구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몇 달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한 달이에요. 한 달 동그라미 쳐놓고 매수 청구 한 달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매수 청구 들어왔잖아요. 그럼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지가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매수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수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거기 그 옆에 429쪽에 공공기관에 갖고 10개가 나열되어 있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석탄공사, 노총공사, 관광공사, 토지특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막 이래놨잖아요. 이거를 30회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문제 있죠, 이거.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이거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지금 서시간 문제를 꼭 낸다고 그랬고요. 40문제 중에.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가 꼭 하나씩 있거든요. 30회 때는 이 문제였어요. 아니 근데 그 공사들 이름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 이거. 맞죠?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래놨잖아 지금. 그죠? 거기에 한국은행 들어가 있죠. 한국은행은 매수자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매수자에. 지방공사 웬만하면 들어가거든요. SH공사 뭐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데 지방공사 빠져 있고요. 항만공사도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려라고 하는 문제는 가볍게 우리 고민하지 말고 찍어버립니다. 아셨죠? 암기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틀려라고 내는 문제를 또 얄밉게도 얼른 맞춰버려, 또. 근데 맞춰야 될 문제를 꼭 틀리고 오는 분이 또.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자가 이렇게 됐고요. 이때, 그럼 매수 가격이 문제인데, 이거는 그럼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네 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이거 버리는 토지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실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죠. 그럼 지금 실가가 제일 세겠죠. 그 다음 감정가고 공시지가가 제일 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토지니까 매수 청구할 때 기준가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시지가죠. 제일 싼 가격.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가격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수 하게 하는데 이때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다. 그 정도.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왕 나온 김에 거기 403쪽에 이건 잘 아십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무효죠. 무효고 유동종 무효라는 건 민법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위반하면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행정형벌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양거로 1번에 있죠. 두 번째 줄 후단에.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